네, 창의성 개발은 다시 말하면 그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창의성 개발은 하나의 어떤 그 초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창의성 개발의 여하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넓어지고 또는 그 문제 해결 능력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창의성 개발인데, 문제 해결 능력은요 어떻게 이제 과거에 해왔던 습관이나 이런 그 직관력 이런 것들 가지고 한다면 절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그 A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의성 개발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과거에 해오던 습관 또는 버릇 또 기타 여러 가지 그 확실시되지 않는 그런 문제의 해결 능력이 한계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창의성 개발은 이런 창의성 개발은 어떤 그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에 의한 그 5차 산업혁명과 창의성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해 나갈 텐데요. 현재가 이제 4차 산업 같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4차 산업에서 볼 수 있는 기술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어떻게 접목을 해서 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5차 산업혁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창의성 개발이 이 5차 산업혁명과 맞닥뜨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우리는 그 5차 산업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대행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그 주제를 두고 있습니다. What am I doing about the fifth indust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창의성 개발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2차 산업, 3차 산업에 있었던 문제 해결 능력은요, 지금은 여기에 접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차 산업의 혁명에 맞는 창의성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이제 5차 산업혁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5차 산업, 즉 4차 산업의 어떤 기술의 틀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 즉 소프트웨어나 이런 IoT나 인공지능 개발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5차 산업혁명이라고 본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 즉 이 4차 산업에는 사물인터넷, IoT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다음 빅데이터,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렇게 한 뭐 6가지 정도를 총망라해서 5차 산업,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에 이것을 접목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것들이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돌아간다면 4차 산업이 물리적 생산과 플러스 디지털 시스템이 우리한테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물리적인 생산과 디지털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또한
그렇게 되다 보면 생산 자동화가 반복적 작업화가 이루어지기도 더욱 빠른 효율적 생산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것들이 이제 전문적 요소가 돼버린다. 이런 가운데 생산 자동화 반복적 작업에는 이제 로봇가 이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복적인 해서 더욱 더 빠른 효율적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문적 요소로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을 지원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뭐 4차 산업을 동원해서 우리의 생활, 즉 생산 자동화 반복적 산업과 더욱 빠른 효율적 생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5차 산업에 다다르고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한 예로 생활화된 어떤 4차 산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화된 4차 산업을 본다면 이렇게 이제 앵그리 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난 아빠죠. 화가 난 아빠가 뭐냐면 wants to fight라고 그래요. 좀 한번 싸워볼까 뭐 이제 이런 식이죠. 이게 이제 뉴욕 타임즈의 그 경제면의 제 1면에 이제 나와서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형 마트로부터 아빠에게 어린아이, 새로 출산한 아이들의 용품에 대한 디스카운트 쿠폰이 이제 발행돼서 아버지한테 왔던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대형마트에다가 이제 컴플레인을 합니다. 우리 딸은 이제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서 벌써부터 이런 것을 주냐. 아이가 결혼할 때가 아직 멀었고 그런데 그 대형마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따님은 쇼핑의 대부분이 아이를 위한 그런 쇼핑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아의 따님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보냈다라고 이제 그 디스카운트 할인 쿠폰을 보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딸아이는 분만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족보다 더 빠르게 아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대형마트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대형마트를 다니면 거기에 대한 마일리지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회원을 가입합니다. 회원을 가입하고 개인 전화번호나 개인 주소를 적게 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샀을 때마다 이 계산대에 찍히고 그 데이터가 그 대형마트의 홍보 쪽에 이제 관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주로 사는지 또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그 제품이 나오거나 런칭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전에 PR과 홍보를 통해서 더 빠른 그 접촉을 갖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소팅을 하죠. 이게 다 추려서 그쪽에다 이제 보내주게 된다. 여러분들 아마 대형마트에 가면은 여러분들 그 마일리지 회원 가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회원 가입을 위해서 나의 데이터를 주곤 하죠.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대형마트 측에서 그것을 악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커들이 해킹을 했을 때는 뭐 마트에 관계없이 예전에도 한번 은행과 소셜 어디입니까? 그 소셜 미디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그 개인 정보가 흘러져 나가서
많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생활화된 4차 산업 중에서는 그것을 전부 통계를 내고 또 미리 그 제품에 대한 PR 광고 목적으로 보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따라서 그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센서를 통해서 CCTV를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일거수일투족으로 감시하고 있는 CCTV 자체도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쯤에 가서 어느 날 어디를 통과하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용도로서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누군가가 나의 그 행동 반경을 알고 있고 그것을 악용화할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활화된 4차 산업 두 번째 보시면요. 구글에서 개발한 웨이모라고 하는 차입니다. 요건 이제 크라이슬러의 미니반 퍼시피카에서 미국의 애리조나 피닉스의 공공도로에서 여기 주행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의 뭐 지금 초기 단계가 아닙니다. 거의 이제 지금은 많이 진행이 돼 있고 상용화 단계까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거리 곳곳에서 이러한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내에 들어와서 이걸 행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고의 여파도 있어서 사람을 완전히 배제, 즉 승차하지 않고 자동차만으로서는 아직은 도로에서 나가서 달릴 수는 없어요. 어떤 여러 법적인 문제가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현재 그러나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완전히 그 사람 없이 승차하지 않고 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세 번째죠. 여기 이제 그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라고 하는데 이게 그 중동에서 시민권을 줬습니다. 왜 시민권을 줬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하면 로봇이라고 한다면 그 로봇 속에 프로그램을 넣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해왔던 패턴대로 그 소프트웨어를 짜게 되죠. A라는 방향이 yes가 낮추면 yes일 때는 이쪽, 뭐 no일 때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경험적 데이터나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집어넣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신경망 조직을 통한 이렇게 뻗어나가는 식의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자동적으로 어떠한 생각에 빠져서 다시 그 뻗어나오는 생각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값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데이터 값에 의해서 신경조직망으로 다시 또 뻗어나가게 돼서 거기서 또 생각을 더하게 되게끔 만들어서 지금은 이게 질문을 하더라도 인공지능 로봇에다가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로봇이 생각한 결과치를 인간이 주입한 대로가 아니라 그것에 창작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까봐 이제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주게 되었고 이 소피아가 유엔에 나와서 기조 발언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유엔 내부에서 소피아가 이제 그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지금 여기는 지금 이미지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동영상 앞에 제가 이걸 따온 겁니다.
근데 실제로 동영상을 들었을 때는 질문과 답변에 있어서 거의 뭐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를 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그 인지 능력이 상당히 본인의 인지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그 신경망 조직으로 프로그램을 넣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답변이 가능했고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만약에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가 원하던 곳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명령만 집어넣었을 때 yes or not, yes or not, yes or 해서 이렇게 움직였던 단순적인 그 프로그램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어쩌면 로봇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주인이라면 그 주인에게 뭔가 다시 반대 입장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이 아니라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나중에 어떤 큰 문제까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의견이고요. 자, 이렇게 하고 한 두 가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요, 재작년 2021년도죠. 여기 쭉 보면 여기에 2021년도에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처음으로 그 로봇 팔이 돼 있는데 이건 저기입니다. 처방전. 약국에서 병원에서 처방전이 들어오면 파란색으로 좀 쓸게요. 처방전이 들어오면 이 로봇의 팔이 움직여서 이게 다 약통입니다. 자기 그 처방전에 의해서 이렇게 약을 처방해주는 이게 약 처방 로봇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다 보면 커피를 타는 그 로봇팔, 이렇게 생긴 로봇팔을 가끔 보시게 될 겁니다. 물론 다양한 종류는 아직 아니겠지만 일단 뭐 일반적인 커피는 충분히 지금 로봇팔에 의해서 그러니까 커피를 내리고 만들어서 창구까지 내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 커스터마이즈라고 그래요. 커스터마이즈 your ride라고 해서 내가 탈 수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주문할 수가 있어요. 물론 데이비스 이게 할리 오토바이인데 전에도 물론 커스터마이징, 즉 소비자가 원하는 모델과 색깔 또는 성능을 조금 모디파이 개조할 수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게 맞춤형 주문 생산 시대로 통해서 맞춤형 주문 시대가 21일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6시간이면 끝나요. 그래서 6시간이면 이 내가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오토바이, your ride, my ride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팩토리, 이게 스마트 팩토리 자체도 뭐예요? 로봇입니다. 로봇이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1200종의 제품 주문 생산해서 6시간 만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이것을 받을 수가 있다. 평균 재고가 이제 한 3시간 정도뿐이 안 된다. 예전 같았으면 뭐 재고도 상당히 많이 했을 텐데 평균 재고가 이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여기 이게 1조죠. 여기 1조의 센서가 will be connected to the internet이죠. 2022년도에 인터넷을 통한 그 1조 개, 이 빨간 것들이 다 뭐예요? 센서입니다. 센서.
어떤 센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물론 무엇을 이렇게 감지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CCTV죠. 우리가 이제 우리를 향해서 들 수 있는 이 빨갛한 것들이 전부 CCTV입니다. 이렇게 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도 이 CCTV를 통해서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개인 생활권 보호를 어떤 전체적인 법제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회자되고 있고, 이렇게 많은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전부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다 찍혀 나갈 수 있다. 이게 지금 4차 산업에서 우리가 현재 진행돼 가고 있는 그런 그 예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 3D 프린터로 이거 the first 3D printer car will be in production by 이것도 2022 2022년도에 만들어진 실제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샘플이 되어진 건데 이게 뭘로 만들었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3D 프린터 가지고 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갑니다. 이게 움직이고 시동 걸려서 가는데 이게 벌써 3D 프린터 자체로 물론 타이어나 이런 것들은 3D 프린터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형체라든지 안에 있는 모든 내장재들 이런 것들은 3D 프린터로 만들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미 3D 지금 저희도 의료 쪽에도 나오죠. 의료 쪽에도 어떤 이제 뼈라든지 구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뼈를 지탱하기 힘든 것들은 아예 원자재 자체로 해서 뼈를 만들어서 그것을 교체해서 이제 수술을 하거나 병을 고치는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그 3D 프린터를 통해서도 우리의 그 생활에도 많은 밀접한 관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4차 산업이 우리 생활에 이제 밀접하게 다가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전부 어떤 5차 산업하고 이제 맞물리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일들이 많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이런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인해서 공장에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시스템이 전부 자동화가 돼야 되겠죠. 자동화가 되다 보면은 주문해서 생산하는 게 한 6시간이면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뭐가 또 이어지나요? 이러한 그 로봇 팔도 스마트 팩토리 때문에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또 마이 라이더죠. 내가 타고 다니는 할리 데이비슨 이 오토바이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빨라져요? 네, 커스터마이즈가 빨라지는 거죠.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더욱더 우리에게 현대화돼가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는 새로이 만들어지는 잡,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할 일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거나 또 생기는데 반해서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없어지는 직업, 일자리의 변화라든가 또 10년 후, 3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고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과연 5차 산업을 살아가면서 일자리 변화와 우리의 할 일은 어떤 것으로 변화해야 될 것인가? 또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일자리 변화와 10년 후, 30년 후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는 어떤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